또 하나는 밥 문화예요. 밥. 살밥 문화죠. 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 살밥 문화인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적으로 보면, 유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탄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남 소로리에서 발굴이 됐죠. 1만 년 전에 벽시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예요. 구석기 말부터 시작한, 신석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런 벼 문화가 특히 조선시대로 오면서 이양법이라고 하는 집약농법으로 갑니다. 이 집약농법은 철저하게 짧은 시간에 두레라든지 향약을 통해서 집단으로 노동력을 발휘하는 게 집약농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이 따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국이 오거나 반찬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식당 가면 반찬을 그냥 주는 데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반찬을 그냥 줄까? 밥을 중심으로 하지만 덤으로 주는 이 문화가 벼 문화, 밥 문화에서 온 거예요. 요 공동체를 이데올로기로 구축했던 게 성리학이거든요.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 향약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철저할 수밖에 없어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 왜 안 되냐면 거기에는 밀문화입니다. 밀은 조방농법이라고 해서 개인, 가족 단위에서 그냥 하면 돼. 가족 노동으로도 쭉 뿌려놨다가 굳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문화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혼자 못 먹죠. 밥을 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숟가락이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생적으로 걸 떠나서 내 혼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형제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인데 혼자 밥을 막 다 끓여가면 안 되지. 반찬도 다 끓여 먹으면 안 되지. 늘 남을 의식해야 되는 거야. 그걸 예법으로 끊임없이 강조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왜 쓰지? 나에 대한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건강, 주변 사람들에게 혹 내가 누가 될까 봐 이게 몸에 배어 있죠. 그런데 유럽인들은 그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전통이 이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볼 때는 이게 놀라운 거지. 그냥 우리가 정부에서 막 대통령이 시키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그래 되는 겁니다. 그 문화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는 이런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만의 온리한 것들을 이제는 코로나19를 맞아서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나무하고 관련해서 가면은 세계인들의 공통 언어가 나무예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면 바로 못 써요. 그런데 나무로 가져가면은 그 사람 세계 인류들이 다 자기 집에 나무 다 있다니까. 그 방법론을 제시하기만 하면은 인류 전체가 아주 저렴하게 자기 일상에서 다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논리들을 세계에 우리가 보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같이 사는 방법이 뭘까? 그게 나무일 거다. 그게 숲일 거다. 왜? 숲에서 우리가 코로나19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해결 방법으로서도 나무를, 숲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략적인 방법,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에서 찾아가는 것. 이런 논리로 우리가 구축을 해가면 서양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론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을 우리가 활용해서 세계 공통인 나무로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어쩌면 어마어마한 논리를 제가 좀 구축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각 개인들도 나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잠깐 좀 쉬고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제가 물 한 잔 마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릴 부분 앞에서 우리가 자존의 문제, 또 생태의 문제, 이제 그걸 수용성, 관계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수영과 관련해서 나무와 어떻게 만날 거냐, 그런 생태의식을 가지고 만나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나무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또 나무 각각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는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과 치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무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 치유의 숲, 치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산림청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도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산림복지. 원래는 이제 그 녹화 사업에서 산림청의 정책이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산림의 문화로 또 왔다가 2016년 정도로 오면은 이제 복지로 또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을 바라보는, 숲을 바라보는,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로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산림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복지 쪽에 또 복지원이 또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과 나무의 관계를, 아까 얘기했던 관계성에서 자꾸 나무는 사람의 치유의 대상이라고 하는 피동체로 본다는 게 문제예요. 산림청의 산림복지도 사실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끊임없이 치유 숲을 만들고 있고, 또 유치원대로 막 이렇게 숲체원을 전국에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런 숲체원에 특강을 많이 갑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산림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무의 복지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나무를 피동체로 봐버리면 능동체로 봐야 되는데, 똑같은 나와 같은 생명체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를 해주는, 도움을 주는, 소위 말해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소나무 숲을 편백을 이렇게 이제 계속 지자체마다 지금 휴양림을 안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고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의 삶에 대해서, 나무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은 치유숲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막 들어가죠. 들어갈 때도 아주 시금방지게 들어가잖아요. 인사도 안 한다니까.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자기 집인 것처럼 막 뛰어 들어가서, 더 웃기는 건 새벽녘에 올라가가지고 막 괌을 지는 사람, 야호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덥니다, 이게.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동물 다 깨우고, 사랑 나누고 있는 새들 다 깨우고, 그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더 웃기는 거는, 야간까지 막 산행하도록 막 하다가 막 산에다가, 공원에다가 막 불을 환하게 밝혀놓는 거야. 그러면 나무는 언제 잡니까? 도대체 나무, 우리가 아침에 한번 공원에 안 가보시라고. 나무가 막 눈이 잠을 못 자가지고 벌겋다니까. 이 세상에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이 벼놀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당을 하는 벼가 잘 익지 않습니다. 밤에 불 켜놓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중국의 인도의 그
달마대사라는 분이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하남성에 있는 숭산에 달마굴에 들어가가지고 9년 동안 면벽했거든요. 면벽하다가 양말 깜빡 졸은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아가 열받아가지고 손으로 속눈썹을 확 깬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는데 여기서 올라온 게 차나무예요. 차나무 탄생설화가 그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의 복지를 생각하면 나무가 좀 밤에 좀 잠 좀 자도록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게 란탄까지 입에 머리에 하고 막 산행한다면서 막 난리를 주고 또 지자체에서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또 행사까지 한다.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막 밤 야행을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다니죠. 그러면서 또 요즘 봄철이나 이런 데 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꽃을 이래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꽃을 또 따본다 이거. 따가지고 좀 가다가 시들잖아요. 그럼 불이 분다 이거. 그 꽃이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1년 동안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아무 꽃 피우는데 도움 준 적도 없으면서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애가 나타나도 고단송이 피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딱 아무렇지도 않게 딱 따가지고 버리고 난 뒤에 뒤를 한번 돌아보라니까. 나무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봐야 된다니까. 완전 환장하는 거지. 한 1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쫙 했는데 그걸 똑 따버리고, 어이구, 버리고. 이런 자세가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치유가 안 되죠. 상대방의 생명체를 완전히 훼손하면까지 우리가 치유를 한다고 하면 또 올라가서 운동한답시고 뭐 나무에 계속 허리를 친다. 막 덩어리를 팍팍팍 치면서 막 발 올리가지고 막 그냥 운동하고 뭐 이러는데 미안한 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당연히 니는 내 발이 올려야 되는 뭐 나무가 종입니까? 이게 노예냐고 지금 고대사회 노예제 사회다 이거 말이지. 그런 의식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은 나무와 관련한 치유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한분들이 그게 근본주의에 빠지면 되는 게 내가 안 해도 되는 선에서는 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나무도 베야 될 경우는 베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나무 세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태라고 하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성은 생명체 자체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살아가는 데는 또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생명체 간의 관계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서 나무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